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거입니다. 자, 오늘부터 드디어 테마별로 들어가는데요. 경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사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시험 문제에서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 그러니까 뭐 정치사 하면은 뭐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역사의 흐름 얘기하는 거. 그 부분이 보통 이제 적게는 60%, 많게는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이제 좀 테마적인 부분이 있는데, 요 테마적인 부분들은 뭐 그닥 정치사에 비해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찌됐든 만점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쟁자들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테마별로 심화적인 내용을 오늘 드디어 경제 파트 들어가 봅니다. 교재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선 100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삼국시대의 경제 큰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수치 체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단원 보충 내용, 요 내용이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위에는 그냥 개괄적으로 요점 정리를 한 거니까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경제생활, 삼국의 특징. 그래서 뭐 어렵지 않아요. 고대 경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세 경제라든가 이제 또 그다음에 근세 이쪽으로 가야지 조금 어려운데 삼국 경제생활은 농업 중심이죠. 당연히 이제 우리는 뭐 농업국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왕토 사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왕토 사상. 그럼 도대체 이 왕토 사상이라는 게 뭐냐? 왕이 토지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왕이 토지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 사상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이제 귀족하고의 어떤 그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한 어떤 라이벌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왕이 곧 토지의 주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규제가 원칙이고요. 자영농이고 개인 토지를 인정해 줬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왕토 사상을 반영했던 것이 신라에서 이제 뭐가 있습니까? 통일신라의 정전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귀족 중심의 경제에서 우리가 노급과 시급을 받았다. 귀족들은 조세제도 마련돼 있었고요. 귀족들의 고리대업이 성행했다. 이 고리대업이 문제예요. 조금 이따 또 고리대업 나오니까 그때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한번 규탄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고구려부터 가겠습니다. 고구려. 고구려도 역시 마찬가지로 토지의 국유제를 원칙으로 했다라는 거. 예. 자영농민은 인정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영농민을 뭘 인정해 주는 거예요?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토지 단위로 경무법을 사용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무법을 좀 알아야 돼요. 이 용어는 도대체 뭐냐? 이 용어는 뭐냐?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도 이 경무법이 있었어요. 신라 포함이에요. 경무법은 다른 표현으로 경묘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것이 바로 뭐냐면 토지 면적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경묘법이라고 불러요. 경묘법. 당황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하고 이제 좀 대비가 되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 결부법이에요. 결부법은 수확량에 따라 이제 그 세금을 달리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풍요과 관련이 있겠죠. 그런데 거의 경무법이든 결부법이든 간에 뭐 면적이 많으면 수확량도 많지 않겠습니까? 토지 면적이 적으면 수확량도 적게요. 그러니까 별로 근소한 차이가 있지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그 용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세제도는 자영농민에게, 그러니까 이 세금이라는 거는 뭐 내가 내 재산이 있어야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영농민에게 조세, 공부, 역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데, 조세는 토지세입니다. 토지. 공부는 뭐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 아니죠? 곡물이죠? 곡물이 뭡니까?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그다음에 역은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군대에 가는 군역, 그 다음에 노동하는 요역, 이렇게 나눈다라는 거죠. 자, 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인두세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 5필과 곡 5귀로 징수한다. 이거 몇 필씩 징수한다. 이거 몇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세금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는 사람을 기준으로, 인두세죠. 인두. 그래서 인두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조는 호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조세 그러는데 도대체 조세 이거 똑같은 세금 아닌가? 토지세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라는 겁니다. 조는 뭐고 세는 뭐냐라는 겁니다. 조는 뭐고 세는 뭐냐? 조는요, 지주가 누구에게 소장농에게 부과하는 것을 조라고 불러요. 조. 지주가 소장농에게. 세는 뭐냐면 세는 국가가 누구에게? 지주에게 세금을 내놔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땅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내 땅이에요. 여기서 이제 일하는 소장농들이 있겠죠. 그럼 소장농들이 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주인에게 뭔가를 바치겠죠. 그걸 조라고 하는 겁니다. 조. 그러면 국가는 여기서 나온 세금을 누구에게 부과해요? 소장농에게 부과해요? 아니죠. 누구에게 부과해요? 지주에게 부과하죠. 그래서 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해서 조세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조는 뭐라고요? 호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호를 기준으로 3등급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호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가구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백제로 넘어가 볼게요. 백제 역시 똑같아요. 똑같아요. 국유제 원칙이다. 그다음에 토지 단위로 이렇게 했다. 그다음에 조세제도도 역시 이제 농민을 수치 대상으로 파악하여 조세, 공부, 요역 등을 부과했다. 요역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노동력이라고 그랬죠, 노동력. 그다음에 조세와 공부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포와 고구로 차등 있게 징수를 했다. 비슷합니다. 자, 이제 신라로 들어갑니다. 신라 들어가 볼게요. 신라 토지제도 역시 국유제의 원칙이죠. 토지 측량을 단위로 결부법을 사용했다. 여기 이제 결부법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경무법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부법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결부법하고 여러분들 경무법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고려 조선에 계승이 됐다라는 건데, 토지 측량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러죠? 양전이라고 하는 거죠. 줄여서 양전. 토지 측량한 다음에 결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풍경에 따라서 또 그다음에 수확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조세제도 보겠습니다. 진흥왕 때 약간의 이상한 용어가 나옵니다. 품주라는 세를 관장하는 관청이 있었다. 세금을 걷어들이는 관청이 품주예요. 품주. 진평왕 때는 공부는 뭐죠? 공부 특산물이죠? 예, 특산물입니다. 특산물을 관장하는 조부가 있었다라는 거고, 진덕여왕 때는 여기 품주라는 관청이 집사부와 창부로 분화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사부는 이제 아시죠? 우리 정치사 할 때 배웠죠? 뭡니까? 국왕의 비서기구죠. 그 세금을 담당하는 기구가 어마어마하게 그 규모가 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도 엄청나게 강했고요. 그죠? 자, 신라는 전국적인 조세 행정이 체계화됐다가 예를 들어서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조세 행정이 체계가 됐다라는 거고요. 부역을 동원한 예를 보겠습니다. 부역을 동원한 예. 노동력 시키는 거죠. 법흥왕 때 경북 영청 지방에 청제를 수리할 때 뭔가 이제 수리를 할 때 이제 데다가 일시켰죠. 그다음에 진평왕 때 남산신성 어디 있어요? 경주에 있는 산을 남산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부역을 동원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나져 있다라는 겁니다. 기록이 있다라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제 한 장을 넘겨서 102쪽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고리대업.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규탄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고리대업. 높은 이자를 너무 많이 받죠. 누가 많이 받습니까? 이제 귀족들이 받는 거죠. 국가가 받겠어요? 귀족들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소장농이라든가 조금 이제 그 영세로 농사를 짓는 어떤 자장농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고리대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못 살아요. 유랑하거나, 우리가 유랑이라는 말이 말이 좋아서 유랑이지 뭐예요? 이거 거지죠. 거지. 네, 거지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진대법을 실시했다. 진대법 누구 때 했습니까? 고국천왕 때 했죠. 고국천왕 뭐 했던 왕이죠? 왕이 부자 상속했던 아주 유명한 왕이죠. 그래서 이때의 재상 누구를 을파소라는 사람을 등용하면서 진대법을 했다. 춘대춘합의 빈민구제법이죠. 자, 도시의 발달 보겠습니다. 뭐 수도는 당연히 정치 사회의 중심지죠. 네. 그 다음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재성과 나성을 축적했다. 나성이 뭔지 알죠? 나성이 뭐죠? 옛날에 노래도 있었는데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워줘요. 그 나성이 뭐냐면 LA입니다. LA. 왜 LA가 나성이라고 불렀는 줄 알아요? 그 노래?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였던 LA가 있게 되잖아요. 이걸 발음 기호로 읽으면 라잖아요. 라. 그래서 라성에 가야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자, 어쨌건 나성은 수도, 도시 주변에 쌓는 성을 우리가 나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성은 뭘까요? 재성, 왕궁 주변에 쌓는 것을 우리가 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방어 위해서.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재성 대신에 산성을 축성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수도는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았으니까 시장이 있었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고대에는 지방에는 시장이 없어요. 지방에는 시장이 없고 이 시장은 도시에만 있습니다. 지방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제 봐야 되겠죠. 대무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무역에 대해서 얘 뭔데 이게 여기. 자, 대무역 고구려 북중국 중국의 남북조 및 북방민족하고 교류하고 무역의 폭이 가장 넓었다. 제일 넓어서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의 지도만 보면 딱 대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헐. 네. 이걸 안 눌러서 그렇군요. 제가 이제 약간의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큰데 충성충 대충 그리는 우리나라 지도. 네. 이렇게 쫙 보게 되면은 이쪽이 고구려잖아요. 고구려는 여기가 이제 고구려 영토가 이만큼이니까 여기서 뭐 평양 이런 데서 뭐 배 타고도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또 이쪽으로도 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유목민족이라든가 북중국이라든가 남중국 뭐 다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백제는 해상 세력이죠. 해상 세력. 그래서 주로 남조하고 많이 했습니다. 남조하고 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왜? 일본하고도 좀 많이 했다. 신라는 별로 무역 못했어요. 그 무역 못하다가 6세기 이게 중요하죠. 한강유역 확보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진흥왕이 했죠. 진흥왕이 하고 나서부터 중국과 직접 교류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교육품 볼게요.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수출품 둘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많이 하는데 중국하고 수출품으로는 마직물, 금은, 세공품, 모피류, 인삼은 워낙에 유명하고 수입품은 이제 우리가 기술이 좀 딸리거나 구하기 어려운 거 그래서 비단, 서적, 약재 등 귀족 등의 사치품이었다 이런 겁니다. 이 수출품과 수입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동으로 머릿속에 이해되니까 그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인들의 식생활을 보겠습니다. 쌀은 애석하게도 일반인들은 못 먹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왕족이나 귀족들이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쌀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다라는 그런 옛날 말이 왜 생겨 있었는지 여러분들 아마 조금 이해되실 겁니다. 일반 백성은 보리, 콩 이런 것들 잡곡류 많이 먹었다라는 겁니다. 뭐 옛날에 방아 사용했고 절구 사용했고 밥을 지을 때 솥이라든가 시루 같은 거 사용했고요. 그것이 이제 고구려의 안악사모 고분에서 나타나게 됐다. 고조선 때부터 여러분들 뭐 아욱이라든가 배추, 무 이런 채소 그래서 김치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김치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금, 젓갈 등도 이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죠. 임난 이후 조선 후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옛날에는 거의 백김치였어요. 백김치. 그러다가 이제 조선 후기 임진왜란 이후에 이 고추가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의 형태의 어떤 빨간 김치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일신라의 경제 교재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 남북적 시대죠. 남북적 시대.
자, 남북조시대는 중국에 조용조를 도입했다. 당연히 도입했죠. 왜? 중국의 혼란기인 위진 남북조시대가 끝나고 수나라 당나라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남북조시대 때는 중국은 뭐였어요? 당나라였죠. 당나라가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을 하게 되면서 조용조라는 조세제도를 정립을 시켰어요. 조는 뭡니까? 조는 토지세, 전세죠. 요건 뭐예요? 용 쓰는 겁니다. 용 쓰는 거. 역입니다. 역. 그 다음에 조는 뭡니까? 공물이죠. 그래서 똑같이 조세, 공물, 역으로 운영을 했다. 그닥 달라지는 게 없죠. 조세는 호 단위로 이용을 했다. 호 단위로. 그래서 10분의 1 정도 합니다. 10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촌락 단위로 특산물을 부과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역은 뭐 똑같이 군역과 요역으로 징발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국가가 정해놓은 그 수치의 양이에요. 수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주야. 그건 내 밑에서 일하는 소장농들 10분의 1만 내요? 아니에요. 그건 지주가 정하는 거예요. 지주가. 나중에 가면 우리가 병작반수 이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반씩 내고 막 그런 것도 많았어요. 자, 여기에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민정문서 보겠습니다. 요걸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불러요? 장적이라고도 하죠. 장적. 자, 1933년 일본 동대사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디 거였냐면 서원경, 청주에서 있었던 것이에요. 자, 이 민정문서는 4개 촌락의 문서입니다. 4개 촌락. 자, 이 4개 촌락을 한 명의 촌주가 작성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죠. 한 명의 촌주가 4개 촌락을 담당했다. 그래서 모든 촌락에 촌주가 존재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서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왔던 것이 이 촌주가 이 문서를 매년 조사합니다. 매년 조사해요. 그리고 3년마다 작성해서 보고한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틀립니다. 실수해서. 매년 작성해서 보고한다. 이렇게 나오거나, 네? 그리고 뭐라고 또 나왔더라? 하여튼 어찌됐건 요걸 좀 헷갈리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촌주가 조사는 매년 한다. 근데 3년마다 작성한다. 매년 작성 아니에요. 3년마다 작성해서 보고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조사하느냐? 사람, 토지 이 두 가지를 합니다. 이거 외에도 저기도 있어요. 뭐 가축이라든가 이거 외에도 가축이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 유실수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람과 토지다라는 거죠. 개인과 가구로 조사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연령별, 성별에 따라서 나옵니다. 연령별, 성별에 따라서 6등급, 여자 노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합니다. 가구는 가족 수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인구가 많은 거고, 또 연령별, 성별로 또 나눴을 때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일을 잘하는 그런 나이대가 되는 거고, 여자보다는 남자가 등급이 높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굉장히 요 조사는 세분화시켰다라는 겁니다. 인구는 굉장히 세분화시켰다. 자, 토지 볼게요. 관모답과 마전 이런 것도 조사했어요. 관모답은 관청에 소속된 토지고 마전은 말과 관련된 토지예요. 이거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땅입니다. 저기 국가에서 걷어들이는 수조지예요. 자, 내시령답과 촌주위답. 내시령이라는 관리입니다. 관리. 촌주는 뭔지 아시죠? 이거는 관리이기 때문에 관료전이에요. 관료전. 자, 그 다음에 연수유답이 있는데 이건 백성에게 주는 토지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름을 뭘로 바꿔요? 정전으로 바꾸고, 정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이 소유한 토지죠.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조사하는 것 중에서 사람과 토지 중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자, 생산량의 중심이 노비가 아니며, 그리고 토지보다는 여기 나와 있죠. 토지를 등급을 나누지 않는 점으로 보아 노동력을 제일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민정부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그럼 토지제도 가볼게요.
토지제도 시급과 노급이 있는데 통일 신라 시대 때 뭐 이거는 신라 시대 때도 있었던 것인데 시급은 뭐고 노급은 뭐냐라는 겁니다. 뭐 자세하게 제가 뭐 교재도 설명했습니다만 시급은 보통 누구에게 주는 거냐면 왕족에게 주는 거예요. 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이 노급은 보통 누구에게 주냐면 귀족에게 주는 거예요. 자, 주는데 시급과 노급 다 똑같이 주는데 여기는 수조권도 주고 노동력 징발권도 줍니다. 자,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뭘 주는 거 아니에요?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 절대 아님. 수조권 주는 거. 수조권은 뭐예요? 조세 징발권이에요. 조세 징발권.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토지를 국가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그 토지에서 백성들이 일을 하겠죠? 그 백성들이 일하는 만큼의 세금을 내가 걷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내가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일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료전은 뭐냐? 여기에서 뭘 뺀 겁니까? 노동력 징발권을 빼버린 겁니다. 어느 왕 때? 신문왕 때. 뭐 하려고? 왕권 강화하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왕권 강화하려고. 왜 네가 함부로 백성들 데려다가 일시키고 막 네 맘대로 그래? 그러지 마. 안 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정전, 백성들에게 토지를 주는데 성덕왕 때 왕권이 신문왕 때부터 쭉 올라가다가 성덕왕 때 정점이 올라갔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덕대왕 신종. 예? 요때 백성들에게 뭘 줬던 거예요? 토지 주면서 소유권을 준 거예요. 연수유닭과 비슷하죠. 왕토사상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이 변천이 되더라. 관료전, 그 다음에 정전 주었다가 다시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합니다.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귀족의 세력이 다시 올라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산업별 모습을 볼게요. 농업 굉장히 중요하죠. 아직까지는 고대니까 밭농사 중심이었다. 시비법이 없고 휴병법이 있다. 시비법은 비료를 주는 법이에요. 비료를 주는 법. 이것이 없어요. 비료를 뭘 줄지 몰라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 보면 땅에 양분이 다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휴경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농사 짓고 그 다음에 쉬고 여기다 또 농사 짓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돌아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흥덕왕 때 김대рем이 차를 도입을 시켰다. 이게 선덕여왕 때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자, 수공업은 장인과 노비에게 주로 시켰습니다. 장인과 노비. 장인이 뭡니까? 장인은 기술자죠, 기술자. 네. 자, 그 다음에 상업은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동시외. 우리가 신라 시대 때는 동시라는 시장이 있어요. 동시. 근데 통일하고 난 다음에 더욱 번성을 하죠. 그래서 서시, 남시 두 개의 시장이 더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장들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동시전, 서시전, 남시전 이런 것들을 설치했다라는 겁니다. 자, 무역은 당과의 공무역 및 사회무역도 발달했고요. 무역 항로 보겠습니다. 전남 영합에서 상하이로 가는 거, 당항성에서 산둥반도로 가는 무역로, 최대 무역항은 어디다? 울산항이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국으로 가는 빠른 항로는 어디입니까? 당항성에서 산둥반도였죠. 네. 울산항은 경주 바로 근처에 있으니까 최대 항구입니다. 여기 이제 이슬람상해까지 들어왔어요. 이슬람상해까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 당나라의 산둥반도 제일 빠른 곳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때 신라인들이 많이 살았죠. 신라인들이 사는 신라방, 신라촌, 신라소는 관청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공사관, 대사관 같은 관청이에요. 그 다음에 신라원, 이건 뭐예요? 신라인들 종교가 뭐예요? 저기 불교다 보니까 이 절이죠, 절. 이런 것들이 세워졌다. 자, 참조 사항 볼게요. 참조 사항. 신라의 계림노의 출토의 장식인 보검, 보석으로 장식된 이 칼이 있는데 말이죠. 이 칼이 말이에요. 모두 금 알갱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홍마노라는 보석이 막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 홍마노라는 보석이 주로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됐던 거거든요. 중앙아시아 어디예요? 탄자 들어가는 나라죠.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하고 교역했으면 할 수 있다. 즉 이런 나라들하고 교역했다라는 것은 이 당시에 초원길이라든가 비단길 또 바닷길 이런 길들을 이용해 가지고 신라인들이 열심히 교육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장보고 완도에 청해제 설치하고요. 네, 무역을 장악했죠. 당나라의 법화원이라는 절도 세웠고요. 신라의 귀족들이 굉장히 사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입택, 사절유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입택은 집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사절유택은 계절, 우리가 사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마다 사는 집이 달라. 이런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사치 생활이죠. 그래서 흥덕왕 때 사치 금지령까지 내렸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신라에 대해서, 통일 신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럼 발해 한번 가보겠습니다. 발해도 뭐 밭농사 중심이고요. 목축. 네. 그 다음에 솔빈부의 말은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그러죠. 주요 수출품이고요. 수공업으로는 뭐 철, 구리, 금.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으로는 이제 산둥반도 덩저우 발해관을 설치했다. 발해관. 일본과는 대규모로 무역을 했고요. 역시 뭐 수출품으로는 이런 것들, 수입품으로는 뭐 요거죠. 다 똑같죠. 자, 요 잠깐 지도 볼게요. 지도. 네, 지도 보시면 이제 여기가 당항성에서 이쪽에 산둥반도죠. 그래서 요쪽에 이제 뭐 발해도 있고 뭐 신라관도 있고 뭐 이쪽에 많이 무역이 모여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울산항이고 신라의 수도 금성이 있는 울산항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괴릉에 있는 신라의 괴릉에 있는 무인산인데, 이 무인산 얼굴을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외국 사람 얼굴이에요. 이게 어디? 중앙아시아 사람들. 예, 그러니까 아랍인들 뭐 이런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만큼 교역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고대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가 됐고요. 우리가 이제 보충적인 그런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보게 되면은 몇 페이지 보면 107페이지에 보게 되면 장보고의 활약 나오죠. 뭐 우리가 정치사에서 장보고의 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장보고의 난. 이 장보고의 난에서 이 장보고가 자기의 딸을 왕에게 시집 보내려고 하다가 자기의 신복이었던 염장에게 죽죠. 이것이 이제 장보고의 난이다. 그만큼 장보고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그 107페이지 밑에 보게 되면은 발해의 무역에서 신라로 가는 길이 있었죠. 신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신라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신라도라고 했죠. 신라도. 그 다음에 일본도도 있었습니다. 일본도도 있었어요. 일본도. 그 일본으로 가는 길이에요. 일본으로 가는 길. 뭐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닷길로 가기도 하고, 일본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본도. 그러니까 신라도, 일본도 다 있습니다. 특히 일본으로 가는데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예, 동경 용원부예요. 용원부가 일본으로 가는 중심지고요. 그 다음에 발해에서 중국하고의 교육을 하는데 중심지는 여기에 압록부라는 곳이 있어요. 압록부. 그러니까 여기 가까우니까 이쪽을 이제 중국하고 교육을 했겠죠.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고대의 경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꼼꼼하게 알아봤고요. 제가 중요시 여겼던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 체크하게 되면은 고대 경제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틀릴 리는 절대 없으니까 그것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특히 이제 경제 문제는요, 고대 경제 문제 하나만 이렇게 딱 달랑 내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뭐 고려, 뭐 조선, 뭐 이런 식으로 다 섞어가지고 내면 그때 이제 골치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차근차근히 공부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고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중세의 경제 체제에 대해서 또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